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2주 동안요, 여러분과 같이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정말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아직 우리한테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핫할 것인가? 핫한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차에는요, 첫 번째 주에는 메타버스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 핫한 이유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거죠. 잠깐 이게 트렌디한 키워드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가는 그 하나의 흐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뭔가 빵빵 터지는 이쪽에서도 돈이 되네, 저쪽에서 돈이 되네, 막 이런 것들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요. 또 주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테마주, 메타버스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 주차에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는 그런 것들이 좀 메타버스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장기적이야말로 정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 드린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역시 적용을 해가지고요. 부동산에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부동산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부동산 또는 부동산 테마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팔고 심지어 개발도 합니다. 개발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땅의 가치를 높이고, 근데 그게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현실의 것들을 부동산이라는 그런 테마로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구현하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메타버스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동산 테마의 메타버스,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에서 적용해 볼 관점이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제 부동산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요. 지금 당장에는 사실은 현실과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타버스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연구 과제로 많이 제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과제로 이런 실제 부동산과 메타버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부 과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 3년 안에 실현될 미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뭐 그 집을 짓거나 이런 데서도 실제 메타버스의 VR이나 AR을 활용한 그런 공법들, 기술들이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제 비즈니스, 부동산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그게 두 가지 부분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에 보이시는 대로요, 바로 이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좀 약간 민망하네요. 네. 이게 접니다. 이쪽이군요. 이게 접니다. 네. 상당히 사진과 하긴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라고 하기엔 또 이것도 실물이 아니잖아요.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언젠가는 뭐 현장에서 같이 보게 되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이런 전염병 시국이 좀 지나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저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소개, 그러니까 소개 영상이거든요. 소개 영상 잠깐 보시고 누군지 이제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네, 이거 우리가 문제를 풀면 누가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평가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의 선고초려 끝에 모신, 정말 어렵게 모신, 정말 EBS에서도 섭외하기 힘들다는 정말 어려운 이 전문적 남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 던지고 널 위해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 제가 제 말이 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자분들 마음 싹 녹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런 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이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게 제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와. 제가 이제 멀티 직업인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많아요. 오. 유럽 여행 PC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 취업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뭐 성신여대 교수로 있고, 그리고 요즘 직업은 너튜버입니다. 네. 멀티 많네요. 네. 사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네. 책도 쓰시지 않나요? 그쵸? 네, 책도 그리고 있고요. 작가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시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박수라도 좀, 다 들려요. 영상 너머로 다 들리니까 박수라도 좀 이렇게 쳐주시고 뭔가 환영하는 눈빛, 좀 반갑다라는 그런 눈빛을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요.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게 언제부터 해가지고 책을 쓸 정도로 이렇게 연구를 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랄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이죠.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정도 네이버에서요.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라는 토크쇼 비슷한 걸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애매하죠. 토크쇼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네이버 메인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메인에 탁 하면 라이브가 뜨거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에서 1시.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요. 진짜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이거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들이랑 이러신 분들 혼자서 밥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밥 먹으면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하나 틀어놓고 보라 하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맨들한테 좀 유용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그런 토크였는데요. 그때 인터뷰로 오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 메인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분들이 섭외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살짝 잘렸네. 여기 김난도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쪽에 살짝 요 뒤통수 보이시는 분 있죠? 요 분이 김난도 교수님이거든요. 김난도 교수님, 저 위에 최재분 교수님, 이런 분은 다 잘렸네. 이 모습이요. 네. 뭐 김광석 실장님이라든가 요 분 같은 경우는 손창현 대표라고요. OTD가 회사 이름이 정확하게 어렵잖아요.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OTD라는 회사의 대표신데요. 오프라인 공간 설계로 1조 원 매출을 하는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 아니 오프라인 공간 설계로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탑티어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이버의 위력이더라고요. 네이버 메인에 뜬다니까 이런 분들이 섭외가 쉽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분 나오실 때마다 그 분야의 탑티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 분야가 이렇구나. 1시간 동안 또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보통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다 보니까 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했기 때문에 점심 약속인데 사실 저랑도 그렇게 끝나고 점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한 얘기보다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진솔하고 비방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업계가 그래요?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저로서는 되게 저 자신의 성장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 분야의 탑티어들이에요. 또 이분은 여기에 탑티어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매주 이렇게 보잖아요. 그분들을 매주 만나니까 1년 동안 했으니까 한 50여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비즈니스 분야들에 대해서 탑티어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럴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가령 작년에서는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게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비대면화 경향. 전 세계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화되어 간다라는 식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메타버스가 확 키워드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건 메타버스가 갑자기 빵 뜬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경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경향성이 쭉 있어 왔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합의가 되면서 메타버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가 떴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디서 메타버스 준비한다, 뭐가 여태까지 해왔다, 갑자기 플랫폼 나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 한쪽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를 느꼈고요. 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지칭하는 게 메타버스니까 이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 6월에 이거를 그만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시안의 점심 약속을 종영하면서 언젠가 시즌2를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써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메타버스의 시대를 썼으니까 메타버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메타버스가 잘 되는 걸 본 다음에 이거 진짜 잘 되는데 그럼 빨리 정리해야지. 실제로 정리를 쫙 하니까 또 어떤 정리를 한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인사이트가 보이더라고요. 인사이트까지 딱 써서 넣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NFT의 시대라고 또 후속작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한순간의 유행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의 큰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직 메타버스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핫한 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일단 메타버스 뭐 정의부터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제 맨날 신문에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네,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올 때도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가령 여러분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터넷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인터넷이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신문에서 메타버스가 나올 때는 메타버스란 메타는 초월, 가상, 버스는 뭐 현실, 공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가상 공간이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타버스가 뭔지 되게 낯선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마다 설명부터 시작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이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메타버스. 이건 일단 가상현실. 원래 발음은요. 메타버스입니다. 버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유니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발음하고 다니면 좀 너무 하여튼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버스는 약간 이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초월, 가상, 현실, 공간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잠깐만 가상 공간, 초월 현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하고 어떤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게임이랑 뭐가 다른데요? 네. 아니 그럼 게임이 오히려 막 달에 가서 싸우고 해저에서 싸우고 막 이런 게임들 가상 공간 완전히 뭐 그냥 정말 상상의 공간에서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게임인데 이게 게임이랑 뭐가 달라요? 실제로 보니까 아바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럼 뭐가 다르지? 네, 그렇죠. 그래서 가상 공간이라고만 하면 이 메타버스가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건 이 가상 공간은 가상 공간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메타버스의 정확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제적 관계가 합쳐져서 초월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는 가상 공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는 가상 공간, 초월 공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 메타버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게임이랑 달라지기도 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 메타버스는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러 들어가서 막 이 사람과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게임에서는 물론 길드원 해가지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뭐를 같이 공략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목적 없이도 그냥 정말 만남을 가지러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로블록스라고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메타버스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로블록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로블록스, 제페토 두 가지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로블록스에서 미국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블록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 그 게임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게임 주제인데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이 아니에요. 대화. 대화가 50에서 60%고요. 게임이 한 30%.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러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이다라는 개념이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서 끝나면 그냥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좀 3D화 됐구나 이런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게임이 그렇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루에 13시간씩 게임 페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 맨날 게임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13시간 열심히 했는데도 돈 한 푼 못 벌고 오히려 돈을 쓰니까 막 뭐 사야 된다라고 현질한다라고 하죠. 막 쓰고 막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서 보기에는 좀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메타버스는요. 내가 13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럼 13시간 동안 한 만큼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 13시간 하는 돈이 실제로 내가 열심히 현실에서 회사 다니면서 번 돈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 옮겨가게 되죠. 아니 그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이걸 수행하고 일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메타버스가 내가 직업을 가지러 일을 하러 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관계가 일어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할 때는 항상 돈 얘기가 그러니까 그 돈 얘기가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메리트나 메타버스 어떤 개념조차도 그렇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할 때 뭐 누가 얼마 벌었네, 뭐 어떻게 하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적 관계가 일어나는 초월 공간. 되셨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해에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어떤 투자를 통해서 메타버스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당장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뻥뻥 벌어대는 걸 보면서 오, 부러운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초창기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하신 분들은 막 그냥 한 달에 뭐 억대 단위로 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요. 혹시 메타버스에서 나도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걸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같이 보실 때요. 야 재밌다 뭐 저런 게 있구나 차원이 아니라 보시면서요.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어떤 식으로 저게 접목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정확히는 다 모르니까 하나하나 맞춤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게 저런단 말이야? 저런 특징에선 내 거랑 이렇게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시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 할 때 여러분 이 분류를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 뭐 사실 이걸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에 관심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있다. 뭐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네 가지가 있다. 이런 분류를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분류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많이 하는 거니까 설명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증강현실, 그러니까 증강현실 가상세계 이거는 VR, AR이죠. 가상세계는 HMD라고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고글이에요. 이렇게 앞이 꽉 막힌 고글 딱 쓰면 다른 나라로 가 하는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강현실은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여기 현실을 비추면 그 안에 뭐 살짝 뭐 몬스터가 뜬다든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라스 형태로 돼가지고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에 살짝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이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라면 아마 드래곤볼을 다 기억을 하시는 나이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한동안 유행했던 드래곤볼 보면 이렇게 이거 안경을 딱 쓰고 사람을 보면 이게 스카우터라고 해서 저 사람의 전투력이 딱 표시가 돼요. 이 안경 너머에. 그런 게 이제 A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죠. 스포츠에서 AR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딱 보잖아요. 그럼 선수를 딱 보면 그 선수의 스탯이 뜨는 거예요. 이 안경 너머로 뭐 타율 얼마, 뭐 얼마 하면 스탯이 뜬다.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증강현실. 자, 그런데 거울 세계와 라이프 로깅은 뭐냐? 거울 세계는 디지털 트윈이라고요.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옮겨놓는 걸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이 얘기가 그대로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 시계탑 하면서 딱 보니까 여기 디지털 안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울 세계, 완전히 거울처럼 현실을 반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일단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분류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제 됐을 것 같아요? 몇 년도쯤에? 지금이 2021년인데 그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분류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이니까 이쯤이겠지 뭐 3, 4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 분류가 제일 처음 된 건요. 2006년이에요. 2006년에 ASF란 기술단체 서밋에서 이런 걸 합시다. 이런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정식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2007년이면요. 스마트폰이 완전 처음 나올 때예요. 애플의 아이폰이 아마 2007년 1월인가 발표가 됐을 거예요.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09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마트폰 중에 애플 있죠? 그 아이폰 1, 2 써보신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왜요? 한국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아이폰 3부터 서비스가 됐거든요. 그만큼 스마트폰 자체도 보급이 안 됐던 때가 2006년, 7년이에요. 근데 그때 벌써 메타버스를 분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SNS라고 할 수 있죠. SNS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SNS,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SNS가 라이프 로깅이에요. 나의 삶을 막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구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울 세계 같은 경우도 이게 꼭 메타버스 말고 가령 이 거울 세계도 메타버스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배달의 민족도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라이프 로깅이 얘도 이제 그거다. 메타버스다 생각하면 싸이월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싸이월드도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다 구현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의 분류를 가지고 2021년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2022, 23년에 그런 메타버스를 분류하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연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타버스 소개하는 초창기 때 이 ASF 단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게 확대 재생산되는 가운데 계속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류가 됐는데요. 사실은 너무 옛날에 한 분류라서 지금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려요. 어디 보면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요. 싸이월드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가지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메타버스가 뭔지 내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헷갈림, 엇갈림이 일어난 거니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면 페이스북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5년 내에 우리는 소셜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자기들도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잖아요. 지금 메타버스면 뭐하러 전환을 해요? 지금은 나는 소셜 기업이야. 근데 앞으로 메타버스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만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무슨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런 분류는 좀 딱 폐기하시는 게 나중에 가면은 메타버스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자,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 메타버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트렌드한 마케팅 용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앞으로의 흐름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될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일단 이분들의 말을 한번 보죠. 메타버스가 이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메타버스 커밍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되게 이래저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메타버스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들은 좀 그 딱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뭐 MS라든가 어디라든가 발표하거나 그럴 때 항상 이 비슷한 말을 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두 분이 하는 말이 비슷하죠. 차세대의 어떤 것이다. 다 못 잊는다. 그죠? 뭐를 잊는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 이런 것들. 지금 이 주커버그의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합친 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IT 기업의 리더들이 생각하기에는 차세대 연결의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차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대는 뭐겠어요? 연결의 도구인데 메타버스는 앞으로 중요한 연결의 도구가 돼.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 세대에 사람들을 연결했던 도구가 뭐겠어요? 그게 모바일입니다. 스마트폰이요. 그리고 이분은 아예 그런 걸 왜냐하면 또 모바일을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보통 얘네들은요. 아니죠. 이분들은 서양 분들은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인터넷이라는 큰 차원으로 아예 같이 놓은 거예요.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고 모바일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의 이동성,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진, 휴대성이 좋아진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인터넷의 뒤를 잇는 이렇게 큰 분류를 한 거고요. 이분은 차세대 연결의 도구였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언제부터 쓰셨나요? 아무리 빨라도요. 2009년 이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09년이고요. 아이폰 3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폰 3 때만 해도요. 그냥 야, 저런 게 있대 라고 해서 얼리 어댑터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좀 이런 게 있대 재밌다 라고 썼던 거고요. 실제로 그 아이폰이 대중들한테 보급된 건 앵그리버드 기억하시죠? 촥촥 하면 확 날아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했던 그 앵그리버드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너무 가정을 했군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니까요. 어쨌든 앵그리버드가 좀 재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요.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도 되는 뭐 그런 게 있대. 전화도 되고 게임도 되고 있대. 라고 해가지고 좀 써볼까? 근데 써다 보니까 업무에도 도움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아이폰의 대중화가 4부터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갤럭시도 같이 나오면서 뭔가 경쟁이 되면서 조금 더 같이 발전하고 그랬죠. 그럼요.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2009년서부터입니다. 지금은 2021년이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살짝 넘는 11년, 12년 사이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스마트폰을 제거하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스마트폰이 알람해줘가지고 일어나고요. 저녁에 잘 때도 이렇게 보다가 툭 떨어뜨리고 팍 맞고 아파하면서 자고.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붙어있고 중요한 건 붙어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친구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직접 전화 걸 일이 없으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친구 전화번호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백업을 해놓겠죠.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제2의 두뇌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나 비즈니스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비즈니스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업의 중요한 도구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스마트폰이 들어간 채로 디자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O2O로 뭐와 뭐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스마트폰이 바로 연결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연결만 해도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카카오톡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네, 카카오톡 처음에 할 때 아마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공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대. 그때만 해도 문자 메시지 한 통에 얼마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통신사의 주수입원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보낼 수 있대라고 하니까 그게 뭐야 하고 너도 나도 가입을 했죠. 순식간에 1000만 명 가입하고 막 그랬어요. 공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잠깐만. 그런데 이거는 무료로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는데도 아무런 수익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공짜로 열심히 썼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사람들이 카카오 걱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됐고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많이들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2년간은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거의 수입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보는 거예요. 툭! 자, 게임 한번 해볼까? 뭘 해볼까? 하다가 게임이 대박이 하나 난 거죠. 뻥 하니까 게임들이 한동안 카카오 안에서만 런칭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하기 넣어볼까? 뻥 터졌죠. 근데 여러분 지금 터진 것만 얘기하니까 카카오가 뻥뻥 터진 것 같은데 접은 게 더 많아요. 했다가 아니구나. 했다가 아니구나 하는 식으로 접은 게 더 많습니다. 자,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있으니까 몇 천만 명 있으니까요. 해봤다가 아니면 바로 접고 또 해봤다 아니면 바로 접고 했는데 잘 되면 발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건 4,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 카카오 의장이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이 남던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카카오는 생존을 걱정하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 4, 5년 만에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년 동안 사람을 모으는, 연결을 시키려고 사람을 모으는 연결의 도구로서 카카오톡이라는 걸 중심으로 놓고 사업을 전개한 거고요.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비즈니스를 팍팍 전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연결의 도구가 된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그 연결의 도구를 내가 가져갈래 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심지어 사명도 메타로 바꾸면서 하시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도구. 근데 예전에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와가지고 그냥 전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메타버스는 내가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큰 연결의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내가 들어간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세대 연결의 도구로서의 메타버스 이런 가능성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보기에는 메타버스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 이렇게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의 예를 보면 사람들을 걷다가 모아놓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뭐를 해도 돈이 된다라는 거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이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이 여기입니다. 이 10개 기업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삼성이 한 20몇이 30몇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삼성 엄청난데 그런 기업도 사실은 이 10대 기업한테는 좀 시총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10개 기업인데요. 여기서 사우디 아람코는 석유 파는 데죠. 석유 파는 데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식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워렌 버핏이 하는 회사고요. 존슨앤존슨은 화장품 만들고 약품 만들고 그런 데죠. 요 세 개를 제외하고요. 2위부터 8위까지 7개 기업이 전부 다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세대 연결의 도구가 메타버스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차세대 연결의 도구를 잡아야겠다. 스마트폰에서 그걸 잡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알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들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큰 데예요. 그렇죠? 네. MS는 원래 인터넷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컸다면 지금 이 중에 한 5개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만에 이렇게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쓰인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세대 연결의 도구 메타버스를 우리가 잡게 되면 이거는 뭐 10년 안에 또 시총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이미 선제를 잡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사명이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이라든가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막 서밋이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메타버스로 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대놓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처럼 숨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애플은 원래 약간 신비주의잖아요. 멀리 했다가 갑자기 뻥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준비했어 막 이런 것이 많아서 근데 애플이 아무리 신비주의여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알잖아요. 특허나 내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특허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요게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이 바뀐 메타죠. 메타의 그 심벌인데요. 우리는 소셜, 게임, 미디어에 특화된 메타버스를 하겠다. 자, 여러분, 소셜 있죠? 게임 있죠? 미디어 있죠? 다 해먹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종합된 메타버스를 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게 페이스북이고요. 그래서 호라이즌이라는 지금 메타버스를 북미에서 베타 테스트 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메타버스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제페토라든가 로블록스 같은 거밖에 못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아니 뭐 이래? 뭐 들어가는데 뭐 별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조금 더 가까운 건 아마 호라이즌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북미의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한국에서 런칭이 되면은 어쨌든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나 비즈니스에 특화된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OS를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막 이런 걸 하는 데니까 윈도우에 뭐 자기들이 뭐 만들고 하는 걸 자유니까 판을 깔아주는 데거든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타버스를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줄 테니까 이 각각의 메타버스는 알아서 세우세요. 대신 이 메타버스들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기반 안에 있으면 제페토와 로블록스가 있잖아요. 그럼 제페토에 내가 엄청나게 아바타를 좋게 만들어 놨어요. 딱 아바타 들어가면 막 10만 원 주고 산 구찌 뭐 이런 거 다 달고 있고 너무 멋진 아바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로블록스로 가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MS에 따르면 그런 판 위에서는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페토에서 만든 아바타를 탁 띄워가지고 로블록스에서 그 아바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큰 판을 깔아줄 테니까 우리는 그걸 할게. 개별 메타버스 세우기보단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MS입니다. 뭐 구글이나 이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짝 뭐랄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애플이 메타버스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를 대놓고 하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술들 같은 경우 보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애플은요. 기기를 새로 보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보급해야 되니까 HMD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고 그리고 보통 HMD 쓰면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2는 무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와 진짜 같네. 여러분 방송 같은 데 보면 막 케이크 줍기 하러 가다가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무서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오큘러스 퀘스트 2예요. 그 기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업들 거보다 반값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마 별 이득을 남기지 않고 팔고 있을 것이다. 기기를 보급한다는 차원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000만 대거든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무서운 게 이미 애플 기기가 사람들이 전 세계 15%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AR 기능을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메타버스의 도구로서 툴로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따로 기기를 보급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걸 활용하는 대신 VR보다는 AR 쪽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애플이 제대로 이걸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가장 무섭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4개 기업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페이스북이 하는 워크룸, 호라이즌인데 워크룸이요. 호라이즌 워크룸 같은 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진짜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지금 이 호라이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회의를 할 때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바타가 같이 움직여요. 여기는 이제 HMD 이걸 딱 쓰고 하거든요. 딱 쓰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픽 자체는 약간 그냥 게임 아니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 혼동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카메라 트래킹이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나를 트래킹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을 하니까 내가 손짓을 하면 이 아바타가 그대로 손짓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회의하다가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면 진짜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현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개발 중이다가 아니라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큘러스 퀘스트 2나 이런 것들 HMD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이 못 느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협업 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다 하겠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제가 자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메타라고 하면 헷갈릴 뿐더러 여러분도 잘 아직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메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협업 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툴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넓혀나가겠다. 미디어 쪽, 어쩌 쪽 이런 식으로 얘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MS가 발표한 메타버스 툴인데요. 팀즈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메쉬라는 거 위에서 팀즈를 결성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름이 팀즈잖아요. 팀즈. 팀, TAMS. 그러니까 팀을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보니까 협업 툴인 거죠.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얘기하면서 였다가 뭐 파일 띄우면 같이 파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MS도 팀즈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구글이 하는 거거든요. 구글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같으세요?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면회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놀라운 건요. 이분 있죠. 이분이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화면이에요. 화면. 그러니까 저 화면 이게 지금 스크린이고요. 저 화면 너머에 홀로그램처럼 구현이 된 겁니다. 그냥. 이게 홀로그램처럼 구현이 된 상태인 거예요. 스크린이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화상 대화인데 그 화상이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홀로그램처럼 진짜 사람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뭐에 집중되어 있죠? 일단 협업 툴,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협업 툴, 협업을 할 때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라는 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제가 애플이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이미지들이 자꾸 유출돼 가지고요. 이게 AR 글라스, 애플이 개발하는 AR 글라스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유출된 거라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꾸 루머만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애플은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기기를 활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AR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세 개를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뭐를 시작합니까? 협업 툴. 같이 일한다. 왜죠?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건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사람들 사이에 만나고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을 같이 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너무 라이브하게 얘기했군요. 일을 같이 하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지는 메타버스도 일단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이거부터 써라 라고 해가지고 협업 툴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으니까 이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협업 툴이 실제로 메타버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것만 해도 세상이 바뀝니다. 당장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요. 재택근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여러 가지 가게,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당장에 힘들어지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가 또 집중되고 있다. 당연히 돈이 흘러가는 곳에 이런 것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돈이 흘러가는 곳에 개발이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차세대 연결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메타버스가 뜰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죠. 우리 2교시니까 뭐 바로 이어서 보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1교시 잠깐 보고 한 이틀 있다 다시 보시고 그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바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되니까요. 자, 그러면 2교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저번 교시에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봤고요. 아주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이유들입니다.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고요.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뭔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아주 실질적인 이유로 지금 한국 정부가 메타버스에 꽂혀 있어요. 완전 꽂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다 막 그랬잖아요. 진짜 옛날 얘기죠. 어디 가서 요즘에 한국 인터넷 강국이란 말 하면 비웃음 사요. 그게 한 20년 전? 인터넷선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정도고요. 그 이후로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게임 강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중국한테 밀린 지 꽤 됐습니다. 왜 그렇죠? 규제.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해도 뭐 몇 시 이후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규제라든가 또 사행성, 옛날에 바다 이야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이 문제가 되면서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요즘엔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닙니다. 당연히 매력적이겠죠. 게이머들한텐. 게이머가 아닌 사람한테도 매력적이에요. 이 정도면 게임을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설명을 또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위주잖아요. 이게 게임으로 분류되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가 금지돼 버립니다. 그럼 누가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법안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 같은 경우엔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 문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떠냐라고 해석을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재까지의 의견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다 라는 게 의견이에요. 근데 메타버스에 게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게임으로 분류하는 순간 메타버스는 한국에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특징이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도, 규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선수를 잡았다가도 놓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자, 이제 새로운 선수 메타버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히 핫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외국보다도 외국은 페이스북이 우리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있고요. 한국에선 그전부터 관심을 훨씬 많이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게임하던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이 세계 어디에 가도 그렇게 뒤지지 않거든요. 플랫폼으로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뛰어나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딱딱 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메타버스의 가장 큰 최고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나를 뽑자라고 하면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요. 글로벌이에요. 메타버스는 만드는 순간 글로벌이 됩니다. 만드는 그 순간부터 야 한국 사람들 다 끌어들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메타버스를 만들지 않아요. 초월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오는데 뭐하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도요.
이것도 이미 초월 공간이니까 이 영상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래 한국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이지? 여기서 교통이 뭐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기엔 오호 요거 봐라. 요거 메타버스를 팍 잡으면 앞으로 또 한동안 선도 국가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정부 과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지자체 같은 경우도요. 무언가를 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계획에 메타버스가 없으면 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가 마이스 업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사업 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PT를 준비해가지고 뭐 경쟁 PT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경쟁 입찰을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러면 사업 과제가 나오잖아요. 이 사업 과제 중에 대부분이 메타버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이 중에 10% 예산은 메타버스 구축하는 데 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사업 과제를 들어갈 때 메타버스란 말을 안 쓰면 이 사업이 아예 보고서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 과장이 있겠지만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진짜로 메타버스를 한국 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민간한테 돈이 흘러가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이 기술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과제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비즈니스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세계적으로도 한번 뻥 터트리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SK 이프랜드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회의를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프랜드를 활용해서 강의를 해봤거든요. 육군본부에서 이걸 강의를 해봤는데 사실 좀 불편해요. 네, 실제로. 네, 차라리 줌이 훨씬 더, 좀 더 지금 잠깐으로 보자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영상 바로 틀어가지고 뭐 할 수 있고 파일 공유가 쉬운데 요거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초창기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흥하기 위해서죠. 장려하기 위해서. 또 해보고 써보니까 아, 요거 좀 개선되면 좋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과제나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메타버스에 맞춰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메타버스라는 걸 생각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그거를 메타버스로 이렇게 구축한다라는 그런 걸 같이 가져가는 것이 이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과 부합이 되고요. 이 방향성과 맞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이 결국 내 기술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들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의 흐름 자체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핫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뭉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런데 왜 메타버스는 재미가 없나요? 그렇죠?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게 언제 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본단 말이죠. 메타버스? 그래. 제페토, 로블록스 그런 게 있대. 로블록스는 좀 어려우니까 제페토를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제페토를 들어가 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뭐? 야, 이게 무슨 비즈니스 어쩌고 하더니 재미 하나도 없고 너무 재미없어. 이러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페토는요. 정확하게 보자면 테마가 있는 메타버스고요. 로블록스가 게임 테마의 메타버스다. 그리고 SK가 만든 이프랜드가 모임 테마의 메타버스다라고 한다면 제페토는요. 아바타 꾸미기 테마의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아바타를 잘 꾸미는 게 목적인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내 아바타에 막 여러 가지 의상 놓고 액세서리 한 다음에 너무 잘 꾸몄잖아요.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어떤 월드 들어가서 나 이런 거 입었다 자랑하라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셀카 찍고 메타버스 아바타로 찍고 그 안에 인스타그램처럼 피드를 구축해놨거든요. 자기 셀카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인스타처럼 올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셀카 기능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페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바타를 만들 때요. 보통은 다 자기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좁히고 하는데 제페토는 사진을 찍잖아요. 자기 사진을 찍잖아요. 이 셀카가 그대로 아바타가 돼요. 물론 나보다 좀 더 낮게 나오죠. 아바타로 좀 더 귀엽고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 셀카가 그렇게 아바타가 딱 되면서 정말 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아바타 만들기도 편하고 그 나 같은 느낌이고 여따 아바타 옷 입히고 그래서요. 사실 제페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15세에서 한 22세 정도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러니까 분포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바타 꾸미기 테마의 메타버스인데 거기에 뭐 32살 여성이 가가지고 54살 남성이 가가지고 재미를 느끼기에는 약간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뭐 메타버스 인문학, 메타버스 영화 이런 식으로요.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게 레디 플레이어 원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럼 레디 플레이어 원은요. 메타버스의 끝판왕입니다. 저 뒤에 몇십 년 후에도 구축될까 말까 한 메타버스예요. 왜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메가 메타버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데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아이폰 1, 2의 시대예요. 아이폰 1, 2 대중화되기 전에 3, 4도 아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언제 오나요? 도대체 메타버스의 대중화,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유용하게 쓰일 것은 언제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때 무당도 아니고 이거를 언제다라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5년, 4년에서 6년 사이 5년 정도 봅니다. 이게 뭐죠? 네. 왜 그러느냐? 근거가 있을 거예요. 자, 근거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페이스북이 5년 내 SNS에서 메타버스 기업 선언, 페이스북 5년 내 가상공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 선언, 메타버스 북으로 팔바꿈한다, 페이스북 5년 내 변화 예고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요. 이슈가 갑자기 됐었죠. 네. 앞으로 5년 내 우리는 SNS에서 소셜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꽂혔어요.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고? 그게 뭔데? 지금보다 전이니까 특히 이제 소셜에서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 꽂혔는데요. 사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눈에 걸리는 거 없으신가요? 왜 하필이면 5년일까요? 3년도 있고 7년도 있고 되게 안정적으로 얘기하기엔 10년 있다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도 있고 그런데 왜 5년일까요? 저 5년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은요. 실제로 메타버스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자체로 한계를 느낀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게 결국 앱이다 보니까 이것을 깐 애플의 iOS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진영 이런 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기를 가지고 OS를 가진 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에이씨 그럼 우리도 기기를 가지고 OS를 가질래. 근데 지금 스마트폰 세상에선 그게 안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선수를 잡겠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해요. 실제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기기도 만들고요. HMD 기기도 만들고 AR 기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기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OS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5년을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대중화가 5년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기기를 만들고 하는 게 일단 사실 얼리 어댑터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충분히 대중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5년 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게 5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정확한 예측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여기서는 2025년에는 이 정도, 2030년 이 정도.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 시장은 317조 원, 스태티스타는 336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잘못됐어 라고 딱 하면서 왜요? VR 시장을 얘기한 거래요. 얘네들이 자꾸 이분들이 얘기한 건 VR 시장을 얘기한 거고요. VR 시장은 쓰는 거 이거잖아요. 그 메타버스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메타버스는 이거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장이 아니라 VR 시장이다. 그럼 메타버스는 더 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537조 원? 317조 원? 저 중에 뭐 10분의 1만 나눠줘도 10분의 1도 너무 많다. 그렇죠? 네, 100분의 1만 나눠줘도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돈에 눈을 확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왜 2025년일까요? 여기도 2025년, 2024년. 왜요? 2027년, 2023년도 있고요. 아니 2022년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그렇죠? 이런 데들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대중화돼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데서도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 데이터를 가진 이런 데들이 예측하기에도요. 2025년 정도가 대중화의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4, 25, 26 해가지고 이 정도가 대중화의 시기다. 그러니까 제가 5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5년 있다 들어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폰 초창기, 왜냐하면 자꾸 이제 유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 초창기에는요, 개인한테도 앱 시장이 열려 있었어요. 개인이 앱 개발 한번 해가지고 대박 칠 수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뭐 앵그리버드가 개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몇 명 소그룹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나고요. 개인이 개발한 앱이 대박 나면서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들이 됐죠. 근데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개인이 개발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마케팅도 안 되고. 지금은 전부 다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초창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도요. 사실은 대학생 3명이 기숙사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창기에는 대학생 3명이 기숙사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스마트폰의 비즈니스들을 보면 초창기에 되게 좀 초라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죠. 야노자의 이수진 대표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텔에서 일하는 정도였잖아요. 특별히 뭐 무슨 기업을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봤자 스마트폰으로요. 금세 스마트폰에서 엄청난 회원을 가진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데가 똑같은 서비스를 내요. 그러면 지금 내가 5만 명 모은 서비스 가지고 4천만 명, 5천만 명 들어가 있는 서비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지금 이미 숙성된, 이미 성장이 끝난 이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 시장은 초창기란 말이에요. 4년, 5년 돼가지고 4년, 5년 지나서 대중화되기 전에 지금 뭔가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중화된 시기에는 너도 나도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 분야는 요거, 가령 교육은 여기, 아니면 의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에서 잡잖아요. 대중화됐을 때 그런 이미지를 전부 다 가져가면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메타버스에서 글로벌이라고 그랬죠. 한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난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5년이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내가 야 이거 되게 실감난다 라는 느낌, 정말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야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가짜냐, 나는 나비인가, 뭐 이런 것들 헷갈리는 정도가 되는 기술들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딱 들어갔는데 사람을 만나는데요, 정말 진짜 너무 그 현실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와 이런 감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기술들이 언제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게 5년 보는 거예요, 5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들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되게 재밌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비주얼적인 면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3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 영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영상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요 중에 3가지 영상인데 이 중에 가짜가 하나 있어요. 진짜 현실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현실이 아닌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셨나요? 어떤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가짜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나요? 1번, 2번, 3번 중에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여기 뭐 사실 이런 게 맞추면 상품도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맞추시면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요. 네. 자, 찾아보셨나요? 어떤 거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사실 페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하나의 가짜 영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만 진짜 영상이에요. 하나만 진짜 영상이고 사실은 2개가 가짜입니다. 하나의 진짜 영상. 이번에 좀 바꾼 거예요. 네. 하나의 진짜 영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가짜가 하나, 가짜 하나를 찾기에 보니까 전부 다 가짜 같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헷갈리는데 사실은 가짜가 하나가 아니라 3개 중에 진짜가 하나예요. 나머지 2개가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진짜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진짜 하나를 얘기해 보세요. 진짜 하나. 네. 자, 1번, 2번, 3번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 그거는 바로 60초 후에 발표하면 되게 화내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영상은요, 3번이에요. 3번만 진짜 영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걸 보여드리면 3번이 제일 가짜 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3번만 진짜고요. 1번, 2번이 가짜 영상이에요. 게다가 2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메타버스를 개발할 때 쓰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이라고요. 말하자면 하나의 뭐 재료 같은 것들을 줘요. 이 엔진 위에 이 건설을 하면 되게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 이 2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쓰고 있고 네이버의 제페토도 유니티 엔진으로 건설이 된 겁니다.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게임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메타버스를 만드는 걸로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다시 보세요. 네. 1번, 2번이 가짜고 3번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보시면 하고 놀라실 거예요. 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시나요?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죠. 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CG, 비주얼적인 기술은 이미 여러분을 충분히 속이고도 남습니다. 지금 차세대 HM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있죠? 이 고글 같은 경우에는 OLED를 채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OLED란 말은 좀 어렵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화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런 화질에 저런 화면을 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야, 가짜야 헷갈리는 게 이미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막상 메타버스 들어가 보면 누가 봐도 게임 같은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럴까요? 기술이요. 하나만 발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HMD를 무선으로 쓰고 있으면 여기다가 쏴주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이 HMD가 일단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왜 언리얼 엔진을 많이 못 쓰느냐라고 하면 언리얼 엔진이 훨씬 돌아가기에 무거워요. 많은 성능을 필요한다. 이걸 돌아가기에는 PC 성능이라든가 CPU 성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휴대용 기기가 지금 그걸 감당하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도요. 게이밍 PC 같은 경우에는 PC 중에서도 성능 제일 좋은 걸 쓰잖아요. 그런 게임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업무용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CPU 기술, PC 기술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G. 그러니까 4G에 비해서 5G가 20배 정도 빠릅니다. 원래는요. 지금 5G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에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인프라가 다 구축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기술적으로 보면 4G보다 LTE보다 5G가 20배 정도 빨라요. 그리고 5G의 가장 큰 특징은 끊김이 없어요. 또 이거 에이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5G의 특징은 끊김없이 20배 빠른 이겁니다. 그리고 6G가 나오면 6G 같은 경우에는 5G보다 4배 정도 빨라요. 그럼 여러분 4배, 5배 정도 빠른데요. 6G가 가면 4G보다 LTE보다 100배 정도 빨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이게 무리 없이 확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5G만 제대로 구성이 돼도요.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잘 보급될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25년 정도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급이 5G 상품을 판다라는 게 아니에요. 5G가 상품적으로는 팔지만 실제로는 4G를 사용하는 그런 모순적인 일 말고요. 실제로 5G를 정말로 사람들이 쓸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2025년 정도. 그리고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6G가 처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 컨버전스나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2025년, 그러니까 지금 5년 후를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지표들이 이런 거라는 걸 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메타버스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감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이게 MS가 팀즈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업 툴, 팀즈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하는 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시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있죠. 이 남자는 한국인으로 보이고요. 이 여자는 아일랜드, 더블린이니까 뭐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 영국인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영어로 채팅을 하고 있고요. 이 여자는 한국말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말을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영어로 썼는데 이분한테는 한국말로 보이는 거고요. 이 사람은 한국말 썼는데 이 사람한테는 영어로 보이는 걸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협업 툴에서 지금 우리 같이 일하고 맨날 보는 사람들의 협업은 뭐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오피스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용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이런 공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뭐 좋긴 좋아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한테 이거 장난 아닌데 하는 건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한 명은 파리에서 참석하고 한 명은 모스크바에서 참석하고 한 명은 뉴욕에서 참석하는 이런 회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런 회의를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회의할 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메타버스나 협업툴 상에서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아이언맨에서 보면 막 이렇게 설계 띄워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슉슉슉 하면 막 설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을 구축한 다음에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급은 다 안 돼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돼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게 이렇게 통번역이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AI 업체의 이 메타버스 강의를 갔다 왔어요. 나름 되게 유명한 AI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 이퀄 AI는 아니니까 저도 AI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이 설명을 하려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AI가 사람의 성능을 넘는 게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AI가 모든 사람을 넘는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넘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는 이미 AI가 넘었죠. 외과 수술을 할 때는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정도? 2050년 정도 되면 AI가 사람의 성능을 넘는다. 사람보다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AI가 사람을 넘어가는 특이점은 다 다른데요. 통번역 특이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AI 과학자들이 뽑는 통번역이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그 시기가 바로 2024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이면 왜냐하면 지금도 파파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냥 간단한 건 번역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2024년이면 사람보다 통번역이 더 나아져요. 그러면 지금 이건 채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회의를 할 때 나는 여기서 한국말로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어차피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프랑스어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영어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채팅은 당연하고. 자,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이렇게 옆자리에 바로 있어도요. 그냥 바로 얘기 못 하고요. 잠깐만요.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야지 훨씬 더 말하는 게 편하니까. 통번역이 지금보다 낫다니까요. 네. 이게 2024년입니다. 그 메타버스 협업툴이라는 게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협업툴만 생각하시는데 메타버스 커머스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그런 거예요.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자유로운 언어 소통이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는 태생부터 글로벌이다라고 했지만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가 글로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제페토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서버별로 이제 한국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막상 또 특히 로블록스 같은 데 가잖아요. 로블록스 딱 들어가면 누가 막 뚜벅뚜벅 다가와서 말을 걸잖아요. 약간 심쿵해요. 하고 외국인일까 봐. 영어로 말 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나한테 말을 걸 때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언어, 나의 네이티브 언어로 들린다. 내가 네이티브로 얘기하는 게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언어 들린다 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를 글로벌로 내가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모든 사업들이 글로벌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언제냐? 2024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5년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뭘 한 거냐 하면 실제로 메타버스가 기능하기까지 어떤 것이 갖추어야 될지 갖춰져야지 이게 메타버스구나.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를 같이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메타버스는 우리 눈높이엔 좀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시기는 5년 안쪽에 다 갖춰지고 대중화까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결국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충분히 그 시간 안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이에 가속의 속도는 엄청난 거예요. 눈 떴다 눈 감았다 딱 떠보면 슉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뭐지?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포기할래 하는 순간 이제 차가 너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뭔가 조금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 생각해 봐야겠다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자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랬을 때 내가 이 가속을 따라가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미리 좀 보고 이런 거구나 통찰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를 앞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네, 자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셨다가요.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할 텐데 세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이거를 그 메타버스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메타버스의 특징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대충 이제 어떤 거구나 아셨으니까요. 얘네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뭐 단기적 비즈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당장에 돈 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세요. 자, 세 번째 교시입니다. 어디 안 가고 바로 연결하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메타버스란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실적인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메타버스 완전히 옮겨갈 수도 있고 현실과 이걸 병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기회, 새로운 신세계거든요. 이거를 놓을 필요가 없죠. 다만 메타버스다 보니까 현실 세계 비즈니스를 그대로 옮기기에는 약간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타버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7가지입니다. 7대 메가 트렌드에서 메타피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유토피아에서 나온 거죠. 메타버스가 과연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글쎄요. 근데 사실 이게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그거는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IT가 너무 발전하고 스마트폰 막 이런 시기가 야,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 살기가 이러신 분도 있고요. 너무 좋아. 와,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IT나 뭐 이런 쪽에 너무 잘 적응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이 열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의 시기가 유토피아고요. 그렇지 않고 아유 아날로그가 좋았어. 옛날 거 찾고 막 이러면서 옛날 거 찾는 건 상관없지만 현실에 적응을 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렇게 유토피아는 아니겠죠.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유토피아가 되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고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유토피아가 되는 거고요. 야, 이건 남들 얘기지. 나는 이건 진짜 적응도 못하겠고 다른 사람들 메타버스에서 뭘 하는데 나는 진짜 이거는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세계는 여러분한테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자, 메타피아. 그래서 이왕이면 유토피아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7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책 메타버스의 시대를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PPL. 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살짝 PPL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것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뭘 것 같아요? 이 7가지 중에 확장 경제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는 비즈니스, 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타버스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게임이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확장 경제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외에 돈 얘기 외에 다른 걸 하자라고 한다면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쌍방향과 동시간 얘는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동시간에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것들이 굉장히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 같은 거를 하면 페이스북 그가 게시물 올렸을 때 누가 걷다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친구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반갑네 하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대댓글을 답니다. 그 정도죠. 메타버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앞에서 누가 오는데 아이디를 보니까 친구예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만났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저 친구가 여기에 있는 느낌인 거죠. 통화가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바타로 딱 있으니까 야, 게다가 그 아바타가 아까처럼 약간 현실적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생기는 거냐면 동시간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하지만 그 공간은 가짜로 만든 이 공간이지만 시간은 이 시간에 동시간에 존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감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있구나 싶은 거죠. 여기 게임 캐릭터가 있구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왔다 갔다 쌍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만나고 있구나. 이런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존재감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커머스를 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쇼핑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커머스면 좀 더 3D가 잘 돼 있고 그럼 내가 내 아바타가 입어볼 수 있고 옷이면 입어볼 수 있고 뭐 그 정도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쇼핑몰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지금 쇼핑몰은요. 들어가면 그 상품에 대한 설명, 사진, 설명 상품과 나밖에 없죠. 그래서 상품과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설명이나 이런 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품과 나와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손님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생일이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스텝이 그러면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그 실제 상황, 상점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이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나와 스텝이 있다. 스텝이 지금 이 시간에 나랑 동시에 존재하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권해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쌍방향 동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요 특징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나 앞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드는 것이 이 메타버스라는 특징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건 좀 이해하셨으면 제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그랬죠. 일단 단기적으로 어떻게 메타버스가 돈이 되는지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투자적인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 이 주식이 좋아요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이런 산업을 하는 이런 업종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테마주다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이름만 언급하면 테마주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결국 이런 산업이 앞으로 가겠구나. 진짜 테마주는 이거구나. 약간 스스로 기준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식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메타버스의 단기적 비즈니스로요.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거. 일단 이 두 가지. 부동산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 NFT는 단기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NFT에 대해서 조금 중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접근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짝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동산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장 언론의 눈길을 끌기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인터뷰할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메타버스의 아주 의미라든가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어떤 예들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걸로 얼마 벌었대요 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헤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부동산으로 뭐 200% 수입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지는 게 부동산 메타버스예요. 자, 부동산 메타버스는 뭐냐?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부동산 메타버스는 뭐냐? 기본적으로 얘는요. 땅 따먹기 게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어스투라는 게 상당히 유명한 부동산 메타버스인데 이 어스투를 처음 만든 개발자가요. 넷플릭스를 보다가 기묘한 이야기를 봤대요. 기묘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보다가 갑자기 모노폴리, 우리나라 치면 부루마블이죠. 모노폴리 게임을 실제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요거를 얼마를 주고 사면 그리고 기다리면 얘가 올라요. 그거를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뭐가 된다고요? 실제로 이게 어스2라는 부동산 메타버스인데 사실 부동산 메타버스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원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야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붙어요. 지금 1단계 이거는 말이 부동산 메타버스지 그냥 부동산 게임이나 마찬가지고요. 사실 별 기능이 없어요. 근데 어스2가 1단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한국에서는 유명한 메타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이 수익률이 완전 왕을 잡았거든요. 이 수익률이 어떠냐면 2020년 11월에 처음 런칭을 했어요. 이 어스2가. 그런데 런칭을 했을 때 셀 하나의 가격, 자 셀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얼핏 보이시나? 이게 뒤에 지도가 있어요. 이게 지도입니다. 위성 지도예요. 위성 지도에 이렇게 네모 한 조각 있죠? 이게 땅 한 조각이에요. 이 한 조각을 사는 거예요. 이 한 조각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약간 그런 게 지금 뒤에 지도 어딘지 잘 안 보이시죠? 이 지도가 청와대입니다. 어스2 상에서 청와대를 이렇게 다른 나라 국기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 디지털상의 코드일 뿐인데도 이거를 청와대를 이렇게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가져가다니 하면서 그걸 제외한 얘네들은 또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운치가 않은 그런 거죠. 안 팔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 이거 사겠다라고 그 비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팔려면 팔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 부동산 게임이에요. 이 셀 하나가, 그러니까 요게 셀 하나인데 요 셀 단위로 팔거든요. 얘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산 건데요. 저 셀 하나가 2020년, 그러니까 11월, 작년 11월에 처음 런칭될 때는요, 하나에 0.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요 한 조각에 한 120원 정도 했던 거죠. 110원, 120원. 0.1달러였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는 5월, 6월에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그때 한국의 평균 셀 가격이, 그러니까 요 셀 하나의 가격이 22달러 정도 했어요. 22달러. 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0.1달러가 22달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8월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기 최종으로 한번 그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수치가 가장 최신이면 좋으니까 그 최신으로 고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 32달러였습니다. 0.1달러가요. 자, 올해 지금은 11월, 이제 12월이 됐죠. 12월이 됐는데 작년 11월에 런칭하고 12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직전에 어저께 들어가서 캡처한 거예요. 어저께 들어가서 캡처했는데 지금 한국의 한 셀 가격이 39.39달러, 4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수익률이 여기 표시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39,288%예요. 0.1달러 시작을 했으니까. 0.1달러에서 1년 만에 지금 한 40달러? 하나에 40달러가 됐으니까 400배가 오른 거죠. 장난 아니죠. 그런데 만약 이거를 한국 땅을 안 사고요. 미국 땅을 샀잖아요. 미국은 더해요. 63.8달러입니다. 수익률이 63,699%예요. 0.1달러를 샀으면 600달러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수익률이 600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수익률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네. 10,000원을 샀잖아요. 그러면 630만 원이 된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미친 척하고 1억을 샀잖아요. 630억인 거예요. 1년 만에. 이런 수익률은 비트코인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오르만큼 올랐으니까. 사실 얘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6개월 만에는 0.1달러에서 22달러까지 갔지만 그 다시 6개월 사이에는 22달러에서 지금 39.39달러 됐으니까 그래도 많네요. 2배 이상이네요. 이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요게 화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2만 원 샀는데 10,000원 샀는데 이게 몇백만 원 되고 막 이러면 화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게 초창기에 사람들이 화제를 많이 끌었던 부동산 메타버스예요. 근데 사실 이건 별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그 셀이 있잖아요. 요 셀을 사가지고 다시 좀 비싼 값에 파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싼 값에 샀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이거를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누군가 내 걸 사가기 전까지는 안 팔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 살 때 팔릴 만한 데를 잘 사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호재가 있는 곳이 여기서도 호재가 있어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가 땅값이 오른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럼 여기서도 올라요. 그리고 가령 도쿄올림픽 끝나고요. 도쿄올림픽 끝나자마자 파리 지역이 떴거든요. 가격이. 왜? 다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니까.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메타버스가 그래서 사실 1단계에서 그치는 거는 지금 우리의 뭐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하자면 이거 메타버스라고 보긴 그렇고요. 약간의 뭐 게임적 요소도 많은 그런 거죠. 2단계로 가면 내가 산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산 땅에 건물을 짓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건물들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쳤을 때 이게 진짜 메타버스구나, 부동산 메타버스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디센트럴랜드라는 요거는 좀 오래된 메타버스인데 요게 이제 서양 기반 유럽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하는 메타버스거든요.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디센트럴랜드의 이 여기서 쓰이는 화폐는요. 암호화폐예요. 아까 그 어스2에서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서만 쓰이는 거라 개발사가 그걸 환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이게 제가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다 얘기해 버리는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뭐.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하면 되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딴 마음을 먹고 개발사가 장난질을 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번 돈을 암호화폐 시장 가서 내가 스스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개발사를 안 거치게 되거든요. 훨씬 더 민주적이죠. 그럼 디센트럴랜드라는 것 자체가 디센트럴이 뭐예요? 센트럴에서 나아가다 탈중앙화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가 탈중앙화된 우리의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가 9만 개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9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기업들 위주로 사요. 기업들이 땅 뭐 200평 샀다 이러면서 발표하는데 저는 진짜 기사가 나오는데 200평 정도에 6억 정도를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싼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디센트럴랜드에서 이게 현실에서 200평에 6억이면 뭐 그게 비록 서울이 아닐지라도 경기만 돼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할 만한데 서울이면 완전 장땡인데라고 딱 봤는데 보니까 디센트럴랜드의 땅이 6억에 팔린 거예요. 디지털 코드 한 조각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지금 1단계 넘어갔고요. 2단계에서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뭐 갤러리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디센트럴랜드는 도박장도 있어요. 아타리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도박장, 카지노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모두 돌아가고요. 그렇게 쓸 수가 있어서 건물의 용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통행이 빈번하면 그 땅값이 올라요. 진짜 부동산 개발하는 것 같죠. 네. 이게 소더비 경매장인데요. 얘가 현실의 소더비 경매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디센트럴랜드 안에 건설된 소더비 경매장이에요. 똑같이 건축돼 있죠. 네. 지금 요거를 똑같이 구현을 이렇게 해놨고요. 똑같이. 더 중요한 건 똑같이 이 안에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되게 유명하게 알았던 뭐 비플의 작품이라든가 NFT 작품들이 되게 큰 값에 거래됐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 소더비 아니면 크리스티에서 경매가 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현실 경매, 이쪽이 있네. 현실 경매보다는 이런 데서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데서 보통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더비는요, 지금 업장을 확장한 거예요. 여기도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지금 부동산의 기능들을 첨가해가지고 그러면 이 소더비 주변의 땅값이 올랐겠죠.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크립토 복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테마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자꾸 예, 넘어가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픽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딱 들어가면 우와 이게 현실이 아니야 막 두리번 거리고 이러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얘를 내가 건설할 수가 있어요. 건설할 수가 있고 이걸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맨 땅에 이걸 건설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팔 때 좀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겠죠. 부동산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을 걸어놨잖아요. 크립토 복셀은요 주로 그런 거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크립토 복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메타버스의 테마이긴 하지만 주로 NFT 작품 아트들, NFT 아트들을 거래하는 그런 아트들, 갤러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NFT 거래소로서 되게 유명해져 있습니다. 물론 전시소죠. 거래는 오픈시 같은 데서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다음에 가서 이 그림 있네, 저 그림 있네, 그렇죠? 네. 그냥 2D로 된 걸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런데 걸려져 있는 그림을 이렇게 전시장 가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고 아바타들이 활동을 하는 3세대의 부동산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시장에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개념은 1세대죠. 딱 하고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건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GIQ 월드라고 지월드라고 있거든요. 그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이요. 그 지월드를 오픈 첫날 들어갔어요. 첫날 들어가가지고 100만 원 넣었대요. 100만 원 넣고 했는데 하루 만에 1억을 벌었습니다. 아, 진짜 나도 좀 알려주고 같이 들어가지 말이야. 네. 100만 원 들어가서 1억을 벌었고요. 근데 이게 초창기니까 가능한 거고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를 아니까 이 친구는 되게 NFT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라, 예.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는 친구라 딱 했는데 와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 그런 돈 놓고 돈 먹기다라는 걸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게 초창기로 열릴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것인지 인기를 끌어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다음 거래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정보들을 좀 확 가진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너무 귀찮아서 못하는 건데요. 이런 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IT 쪽은 웬만하면 그렇죠. 잠깐만. 이거 투자 설명 이런 거 아닌데.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거냐 하면 그래도 이제 되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관심 있게 딱 들으시잖아요. 지금 확 귀 쫑깃한 거 제가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2012년에 샀으면 10,000원어치만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10,000비트코인이 그때 얼마였냐면 처음에 피자 2판이었어요. 라젤로라는 프로그래머가 피자 2판 가격으로 비트코인 10,000비트코인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자 2판 한 3만 원 정도 치면 그렇게 되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10,000원어치를 샀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 라젤로가 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7천억 원 되는 거거든요. 10,000비트코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원어치만 넣었으면 지금 2,3천억 원인 거지. 말도 안 나와. 너무 흥분했어요. 네. 10,000원어치 사서 2,3천억 원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중간에 한 300만 원 됐을 때 팔았거든요. 엄청나. 10,000원인데 300만 원에 300% 하면 팔았거든요.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요. 초창기에 사놓고 까먹은 사람. 아 맞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올라있는. 그 정도가 아니면 중간에 다 팔았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 비슷하게 알트코인들이 여러 개 생겼어요. 근데 어떤 거는 확 없어졌고 어떤 건 확 떴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떤 신의 한 수, 도대체 어떤 신의 눈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야 돼요. 20개가 있잖아요. 20개를 다 사야 됩니다. 그 중에 10년 있다가 어느 게 사라지고 어느 게 대박을 터뜨릴지 모르는 거죠. 대신 10,000원어치만 사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 원에서 20개를 샀는데 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얘가 1년 있다 보니까 19개 망했고요. 하나가 200배가 된 거예요. 200만 원이죠. 그러면 20만 원 날리고 180만 원 나는 플러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부익부, 빈익비 올라갈 건 확 올라가고 아닐 건 확 죽어버리니까요. 근데 초창기엔 이게 어느 게 뜰지 안 뜰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이다 보니까 한국 안에서 어떤 흐름만 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부동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실은 어스2 이후로 그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계속 런칭되고 있어요. 한국 기반의 부동산 메타버스 런칭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예 좀 더 대기업과 결합된 그런 부동산 메타버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완전 초창기는 제일 싸요.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발사가 되게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에 열렸을 때 되게 쌉니다. 그때 그냥 여기 가서 만 원어치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놓고 좀 더 이거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하면 2만 원어치 해서 살짝 사놓고요. 그리고 한동안 놔둬버리면 대부분은 쓰레기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를 다 걷어 먹고도 훨씬 남는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사실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런 쪽도 그렇고요. 부동산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NFT는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얼마나 생동감 있어요. 네,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비즈니스로 보자면 이게 이제 재테크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본 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의 구미를 뜬 게 바로 NFT입니다. NFT를 통해서 엄청 돈을 벌었다 이런 개념을 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NFT의 아주 단기적인 어떤 수익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NFT는 디지털 자산 증명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부동산과 연결돼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일단 지금 내 눈에 띄는 단기적인 NFT의 장점은 장난 아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NFT는 뭐죠? Non-Fungible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각상이 있어요. 조각상이 있고 똑같은 조각상이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걸 사도요. 어차피 조각상이 똑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 조각상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1, 2, 3번과 4번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에 이름표를 붙였어요. 1번하고. 근데 이 1번이란 이름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복사를 못해요. 똑같이 만들지 못합니다. 얘는 2번, 얘는 3번.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조각상이 있으면 어떤 걸 사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를 사시면 되죠. 그렇죠? 단 그 숫자 1번을 좋아해서 1번을 샀다. 그러면 이거는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조각상인 거예요. 이 토큰 기술은요. 이름표를 다는 기술인 거예요. 이 조각상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조각상은 여러분의 파일입니다. 그림을 그렸든 아니면 뭐를 했든 간에 여러분이 가진 그 파일 자체고요. 그 파일에 디지털 파일에 여기다가 이름표를 딱 달아놓으면요. 이거는 이 사람 거야. 이건 1번이야. 쟤는 356번이고 쟤는 456번이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죠? 소유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조각상도 그냥 복사하면 똑같이 있는데 이게 굳이 소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1번은 내 거야. 2번은 제 거고 3번은 제 거야. 소유 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현물이 아니라 디지털에 있는 물건들의 소유 개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디지털 자산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에 자산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에 가치가 있고 그것들을 내 걸로 가지고 있다. 그게 디지털 자산 증명이에요. NFT 기술은 이 디지털 자산 증명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부동산과 연관이 될지를 그건 좀 장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NFT가 우리한테 어떤 충격을 줬는지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얘를 보면 이게 구찌 핸드백이거든요. 이게 벌이 엄청 크게 그려진 벌이에요. 이 벌이 그려진 이 구찌 핸드백이요. 한 450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런가 보다. 구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문제라기보다는 특이한 건요.
이 구찌 핸드백이 어디서 팔렸느냐?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에서 팔렸어요. 아, 로블록스에서 이게 커머스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면 이렇게 갖다 주나 보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로블록스 아바타가 매는 그 구찌 핸드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이 가방끈 하나 주지 않고요. 그냥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매는 구찌 핸드백이에요. 근데 얘가 450만 원에 팔렸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가 이제 NFT화 돼가지고 이거는 너만의 것이다라는 증명, 분명히 이거는 소유자 누구 이름이 다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분명히 있을지라도요. 근데 그냥 아바타가 매는 건데 이걸 이렇게 판다고? 디지털 자산이란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 현물 있죠. 이게 이제 450만 원 정도 팔린 이 디지털 상에서의 가방인데요. 실제로 이 현물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 현실의 가방은요. 380만 원 정도래요. 여기보다 싸요.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아유, 정말. 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헉? 뭐야?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 요 개사진. 여러분 많이 좀 친숙하실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이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이 짤을 보다가 야, 이거 재밌겠다 해서 만든 게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 얼굴이잖아요, 이게. 그게 도지코인 때문에 이 짤이 유행한 게 아니라 이게 인터넷 짤로 굉장히 유명하게 돌아다녔고요. 그걸 보고 재밌겠다 해서 만든 게 도지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주인이 얼마 전에 이걸 NFT 경매로 올렸어요. NFT 경매라는 건 이 사진은 유일무이한 원본 맞다라고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파일을 올린 거죠.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주인은요, 자기 집안의 개를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예상외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하지만 자기가 한 건 특별히 마케팅을 해서 이걸 홍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개의 사진을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진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 NFT도 요즘 유행한다니까 NFT로 팔아봐야지 라고 해서 NFT 경매를 올렸습니다. 자,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사진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파일에 네 거야 라고 딱 요거 증명서 하나 써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진이 45억을 받았습니다. 45억.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개 있으면요. 부지런히 사진 찍어서 여러 군데 계속 올리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의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어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45억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허걱 뭐야? NFT가 도대체 뭐야?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 그 전에 뭐 그라임스라든가 이런 경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사진들이 더 약간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크립토 펑크라는 건데요. 요게 PID라고 PIP, 그러니까 픽처예요. 픽처인데 프로필 픽처라고 해서 여러분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요걸로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립토 펑크라고 해서 10,000개 정도의 이런 픽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인가 18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예요. 10,000개 한정이거든요. 그리고 NFT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너만의 유일한 것, 유일한 것, 유일한 것 NFT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NFT 그를 경매 시장에 나온 거죠. 10,000개였잖아요. 처음에는 이 개발사가 야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신문에 나면서 재밌겠다 하면서 가져갔거든요. 몇 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가장 비싼 사진인데요. 얼마냐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4,202더거든요. 2021년 지금 3월 11일에 팔린 거예요. 4,202더로 팔렸는데 그게 그때 당시 환율로는요. 758만 달러예요. 한 80억 원 정도. 근데 저게 저때 2더의 가격이고요. 지금 2021년 11월 정도의 2더, 12월 정도의 2더의 가격은요. 지금 이때보다 3배가 됐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2,400억 원. 저 2더면 4,202더면 이 사진 하나가 뭐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네, 그렇죠. 네. 지금 758만 달러가 이때 가격인데 지금은 이게 200억 원 이상 되는 거죠. 얘도 그렇죠. 얘와 얘도 가격이 4,202더인데 이때는 2더 가격이 살짝 달려서 이제 7.58 밀리언, 7.57 밀리언 살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밀린 건데 지금 얘가 800만 달러, 이게 80억인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들. 이 사진 하나가 뭐라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내 프로필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다 복사해서 누구나 써요. 그런데 복사해서 누구나 쓰는데도 이게 내 거다라는 그 증명 하나로 이 돈이 확 되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복사해서 써주는 게 좋은 게요. 그 사진과 그림이 유명할수록 다음 경매에서 유리해져요. 그렇죠? 네.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원본 하나지만 우리가 다 마음 먹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이 유명하니까 경매에서도 비싼 가격이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아까 뭐 도지코인 사진도 그렇고요. 얘가 유명하니까 비싼 가격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쓰는데 쓰지 말라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탑세일 얼마에 팔렸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엄청난 건데요. 얘가 비풀이라는 사람이 매일 1,500일 해가지고 이게 디지털 작품 하나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매일매일 작품을 올렸습니다. 5,000개의 작품, 5,000일이 되면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얘를 경매를 했어요. 이게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환율로요.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파일 하나가. 장난 아니죠. 이것 때문에 NFT가 확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아니 파일 하나가 몇천억 원?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 환율로는 지금보다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3대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다 포함한 경매 안에서 진짜로 뭐 그런 여러 가지 거장의 작품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게 3대 안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NFT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NFT를 개인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사진을 NFT화 해가지고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NFT 아트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만 이거 나도 뭔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나도 NFT 크리에이터로 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되면서 NFT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NFT는 사실은 이거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 증명이니까 디지털에 자산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대중들한테는 이 경매 가격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실제로 NFT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사나 회사들이 NFT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라고 계속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NFT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부동산은 자산이잖아요. 디지털 자산 증명이잖아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FT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좀 큰 관점에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야지 또 다음 주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중요한 거 궁금한 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거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 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시대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예고편과 함께 되게 중요한 거를 했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전에 다음 주 하시기 전에 살짝 이렇게 좀 봐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습 판단 의미로 NFT 뭐 이런 것들 기사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놓으시면서 이런 거구나 아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